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문제풀이반 때랑 또 멤버가 또 바뀌셨네요. 이번 주부터는 6주 동안 이제 모의고사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저는 고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모의시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6주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답안지를 주시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의시험반에 있어서 이 강사가 내주는 문제가 좀 중요하시겠지만, 그 외에 제가 이제 시험을 봤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답안지를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극소수 매니아시지만은 돌려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하다못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잘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돌려서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오신 분의 답안지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했던 부분을 잘 썼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분만 떨어져도 합격률이 확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합격률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번 주는 난이도로 치면은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사실은 어렵게 내진 않았고, 실손 계산 문제는 어차피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후유장애 쪽은 어차피 종합적으로 다루셔야 될 텐데, 일단 눈이 좀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올해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눈, 그 다음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애, 그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척추체 장애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후유장애가 다 바뀌었잖아요. 13개 신체 부위에서 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눈 장애랑 추상 장애 관계까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뀌고 나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사실.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보험계약 대출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해마다 강조하고 있고, 그 때문에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용어 약관에 보시면 용어 정리 있잖아요. 올해는 그 용어 정리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의 개념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와가지고 답안지 쓰신 거 봤는데 그래도 다들 다 쓰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답안지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초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시험 1회차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은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의 제 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사항 보시면은 장기상해보험, 피보험자는 홍길동이고, 보험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다. 가액금액은 상해 사망이 1억이고 납입주기는 월납이었다. 사고일 보시면 사고일은 2018년 5월 18일이었고 청구서류 접수일은 2018년 6월 11일이었다. 그러면 우선 상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보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암이라든가 질병 쪽에 있어서는 이 발병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험회사가 두세 군데 나왔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는 발병일이 기간 이전인 걸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꼭 발병일을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 내용은 교통사고랍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접수일은 2018년 6월 11일. 그래서 대리점에 직접 청구했으니까 접수일날 청구 서류가 접수가 됐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18년 5월, 6월, 7월 달력을 제가 밑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일이 금요일이고 쭉 내려가면 7월 1일이 일요일이고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조건에서는 기간 계산 시 접수 당일도 산입한다. 사실 이건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험금 지급은. 근데 좀 여러분 혼선 느끼실까봐 넣었고요.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관련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은요, 보험회사는 2018년 6월 11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조사를 시행한 후 6월 30일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자, 가번에 보시면
보험자는 사고조사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몇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죠?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죠. 3영업일입니다.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어떤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심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고, 이때 영업일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영업일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언제 안 하느냐면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죠. 영업일에서 요 세 개는 빠집니다. 빠지게 된다는 거. 그럼 3영업일이니까 자, 6월 11일 날 접수가 됐어요. 달력을 보시면 6월 1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휴일이 아니죠. 그럼 그 접수한 날을 포함해서 3영업일이니까 6월 11일, 12일까지 하면은 하나, 둘, 2영업일이고 3일째 딱 보니까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그러면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냐라고 봤을 때 요거는 10조의 2에 있어요. 2에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선거 있죠. 선거일은 공휴일로 봅니다. 공휴일로 보기 때문에 이날은 뺍니다. 빼고 3영업일이니까 10일, 12, 13은 빼고 14일이 3영업일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은 6월 14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14일도 만약에 휴일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까지죠. 예, 그 다음 날 지급을 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영업일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만 산정해가지고 지급일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6월 14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번 문제 보시면 2018년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산정 일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자 산정 일수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자를 산정하고 있죠. 그러면 지연이자 산정 기간은 지급 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그럼 이때 이 지급 기일은 언제냐?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자는 원래 그 조사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30영업일까지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약관에서 또. 그러면 이때의 지급기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30영업일도 최장 지급기일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최장 보험회사가 설정할 수 있는 지급기일일 뿐이고, 원칙적인 지급기일은 3영업일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은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서 조사가 필요해가지고 30영업일까지 갔다 하더라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대출이율이 붙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영업일이 넘어가면 일단 지연이자는 붙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럼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계약 대출이율만 주든가 또는 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해가지고 4%, 6%, 8%가 붙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산정일수. 일단 지급 기일이 언제까지였죠? 6월 14일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럼 6월 14일까지 지급 기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지급이 안 되고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 지급 기일이 다음 날인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연이자가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급을 할 때는 6월 30일을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16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16일 동안 지연이자를 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답안 보시면은요, 홍길동이 5월 28일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지급 예정일을 최대 몇 월 며칠까지 정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뭐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영업일까지 보험자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죠. 다만 뭐 계약자 피부분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지연자를 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연자를 무는 기간은 30영업일까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답안 문제, 지급 예정에 약관상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8일, 이때는 이 지급 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영업일이 아니라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30영업일, 이 3영업일을 포함해서 30영업일이기 때문에 보험금 그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날이니까 접수일인 6월 11일부터죠. 6월 11일부터 30영업일인, 근데 5월 28일로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5월 28일에 청구했을 때니까 문제가, 죄송합니다. 예. 답안 문제는 제가 달력이 원래 6월 10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달력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제가 문제를 새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5월 28일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5월 28일날 그 보험금을 청구했다면은 최대 30영업일인 7월 10일까지가 예정일입니다. 영업일은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휴일을 빼는 거죠. 공휴일을 다 빼고 산정하셔야 됩니다. 공휴일을 빼고 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5월 28일부터 산정을 하면 7월 10일까지를 최대 지급 예정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 문제 보시면은요, 홍길동이 5월 28일 날 청구한 보험금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보험회사가 7월 13일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지연이자 및 적용기간을 약속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적용해야 될 지연이자를 보시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보통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외 사유가 있죠. 6가지 예외 사유. 6가지 예외 사유가 있고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 봤을 때 기출이 한번 됐던 문제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분수 외책 3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라든가 분쟁 조정이 제기됐을 경우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제3자에게 재판정을 받기로 한 경우, 이 6가지의 경우에는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럼 이 6가지 예외 사유가 해당이 됐을 때에는 30영업일을 지나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홍길동이 5월 28일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였대요. 근데 보험회사가 7월 13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지연이자 및 적용 기간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5월 28일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래는 최장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이나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30영업일의 예외 규정이면서 지연이자를 적용할 때 보험계약 대출이율과 가산이율이 있는데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한다고 돼 있죠. 약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 기간은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적용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44일에 해당하는 계약 대출이율 5%를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 대출이율을 그냥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대출이율 5%가 아니라 그냥 계약 대출이율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가산 이율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계약 대출이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그 기간 자체가 5월 31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그 44일에 해당하는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마번 보시면은요.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표준약관에서 정한 6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를 기술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방금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죠. 6가지 소분수 외책삼이라고 제가 외우고 있는데 소분수 외책삼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30영업일의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다만 이때 그 중요한 점은 이 6가지 해당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하는 지연이자는 발생하지만 가산 이율이라고 하는 4%, 6%, 8%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에 대한 확인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개정약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사유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에 6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이자가 지급되느냐. 이 6가지 사항에 해당이 됐을 때 계약 대출 이율이랑 가산 이율이 있으면 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 대출 이율을 어떤 경우에는 가산 이율까지 붙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보시면은 상기 사유 5번 요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임 있는 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제외한 1번에서 6번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5번 사유 발생 시에는 지연이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표준약관에서는 2번 문제 보실게요. 표준약관에서는 지급기일 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서 기간별로 적용하는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에 적용되는 기간별 지연이자를 기술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답안은 우리 이것도 이제 약관에서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됐던 조항이었죠. 그래서 그 해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해에는 안 나왔고 그냥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술하시면 되는 건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에 적용되는 기간별 지연이자를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기간을 잘라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그래서 이 지급기일은 3영업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음 날부터 30일 이때 주의하실 점이 아까 제가 그 조사가 필요해서 그 연장을 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최장 30영업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최장 지급하는 기일은. 근데 지연이자를 매길 때에는 영업일이 아니라 30일로 갑니다. 30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영업일에 대한 기간, 그러니까 이 30영업일 내에 만약에 기간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최장 30영업일까지 간다면은. 얘는 30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포함이 되잖아요. 30영업일은 휴일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달 기준으로만 본다 치더라도 휴일이 각 이틀씩만 껴 있어도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30일이면 약 38일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30일이기 때문에 이때 그 적용되는 지연이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영업일하고 이 기간하고 여러분들이 일치시켜가지고 요것만 적용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급기일이 31일 이 31일 이후 60일 이내 61일 이후 90일 이내 그 다음에 91일 이후 해가지고 대출이율에다가 4% 대출에다가 6% 8% 이렇게 붙고 있죠. 이렇게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기간별로 적용하는 이 위에 적용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가산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가나 다라 마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는 계약 대출이율뿐만 아니라 가산 이율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실무에서는 뭐 보험금 지급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틀린 내용이고 약관에 따른다면은 이자에 대해서만 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한번 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어떤 책에서는 6가지라고도 기술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내용은. 저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뭐 편한 방식대로 외우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방향을 못 잡았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앞글자도 굉장히 참신하다. 뭐 소분수 외책삼 이런 것도 참신하지 않습니까? 머리 쏙쏙 들어오시죠? 네. 마지못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고약철만이라고 외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 이거 앞글자 따서 맨날 외우면서 영일만 친구라는 노래 있거든요. 요거는 항상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일만에서 이 만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지고약철만이라고 해서 5가지 외우고 있고 어떤 교재에서는 만에다가 여기 이제 해지환급금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해지환급금을 같이 넣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자, 지는 뭡니까? 뭘까요? 보시면은 이제 앞글자 이제 써놓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 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서 보험금 지급기일까지 1인 3영업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고는 뭐겠습니까? 고지의무야 당연히 계약 해지고 이게 해당이 없는 것이고 고는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보험료 낸 거를 딱 받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나중에 기나보험 돌려주면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무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에 대해서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은 뭡니까? 약은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약관 교부 설명 의무. 그래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취소되죠. 취소되면은 기나의 보험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 교부 명시 의무 위반. 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반환 시에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이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 계약 대출이율. 이 이율 중에서 계약 대출이율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가지고 반환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철은 뭐겠습니까? 철은 철회죠, 철회. 예, 타인은 서면동의 철회가 있고 청약의 철회가 있잖아요. 삼보험에서는. 근데 지금 이거는 청약의 철회입니다. 청약의 철회를 계약자가 하면 보험자는 얼마 기간 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죠? 기나의 보험료를. 청약의 철회 접수한 날로부터 3일입니다. 3일. 3영업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일 이내에 기나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내에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3일, 그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에 대해서는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만 또는 해는 뭐냐면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대부분 뭐 받은 기간 동안 아니면은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지급 기일을 따지고 있는데 얘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예요.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 어떻게 되죠? 보통 만기가 되거나 해지가 됐을 때 만기환급금은 계약자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만기환급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기환급보험금은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자는 보험 수익자잖아요. 수익자이기 때문에 계약자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해지환급금은요.
중간에 해지됐을 때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돈을 낸 사람은 계약자가 냈죠. 그러면 계약자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있고 청구일이 있고 지급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만기 환급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보험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되잖아요. 30년 이렇게 되는데 계약자분 입장에서 돈을 내면서 내 만기 환급이 9년 10개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다가 다 까먹죠. 그냥 까먹기 때문에 보험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만기 환급금을 하더라도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에 약 7일 이전에 최소 7일 이전에 이 만기 환급금에 대한 찾아가라는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만기됐으니까 만기될 예정이니까 고객님 찾아가세요라고 일주일 이전에 알려줘야 7일 이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알려줬어요. 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인식을 했죠. 예, 그러면 근데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가 언제 해지시킬지 모르는데 보험자가 언제 해지 사유가 발생할지 알지 모르는데 7일 이전에 개념이 없겠죠. 해지는 그냥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만기에는 이렇게 7일 이전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때 수익자가 또는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가 만기 환급금은 수익자가 청구권자 입장에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통지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보험계약 대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지급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청구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할 수 있는 날, 청구할 수 있는 날이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청구일에 청구할 수 있는 날, 청구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는 날. 왜냐면 해야 되는 날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얘네들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청구일 맞아요. 청구일. 예. 청구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한 요 기간에 대해서 계약 대출 이유를 적용하는데 청구일 얘는 보통 이제 이 지급기일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보통 이 3영업일이면은 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계약 대출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 반면 만기 환급금하고 해지 환급금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청구하고 지급했을 때 하나, 둘, 3영업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날 바로 청구했어요. 청구했으면 요 날을 빼고 요 날 청구했으면 요 다음 날부터는 계약 대출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이제 좀 독특한 규정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청구일까지는 어떻게 이자가 적용이 되느냐? 얘는 통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1년 이내, 1년 초과라고 봐가지고 이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평균 공시이율에다가 의 50%, 1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냥 1%.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평균 공시이율의 50%, 그 다음에 1년 초과됐을 경우에는 1%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청구일로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을 언제 하든 지급한 기간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계약 대출을 적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아래의 용어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계약자를 알릴 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자를 알릴 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도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계약자를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이런 거죠. 이거는 고지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지 의무는 뭐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계약자를 알릴 의무 또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지 의무는 결국 요건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죠. 근데 알려야 될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 사항이 무조건 뭐 하다못해 A부터 Z까지 다 알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사를 알려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청약서에 있는 질문표를 줌으로써 거기에 만약에 기재를 다 했다면 중요한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추정하죠. 추정을 하게 되죠. 고지로 추정합니다.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추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 청약서에 있는 기재 내용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은 전혀 책 잡힐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얘는 추정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질문표에는 사실 알렸다 하더라도 다 그대로 가감없이 알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었냐면은 그 보통 우리 청약일로부터 질문표 이런 게 있죠. 과거 5년 동안에 뭐 10대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거나 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런 그 물어보는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10대 질병에 대해서도 10대 질병 중에서는 암이 있습니다. 뭐 암백 고당뇨 심신간뇌라 그래가지고 10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암 같은 경우에 판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청약일 이전에 5년 동안에는 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 약 한 청약일 기준으로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그 이전에 5년 동안 암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완치 판정을 받았죠. 완치 판정을 받고 좀 지나가지고 이때 이제 청약을 했어요. 청약했는데 청약 질문표에서는 5년 동안에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자기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5년 이내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없었다고 기재를 하고 가입을 했죠. 일단은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동일한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돼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굳이 5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이었고 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얘기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론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굳이 5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추정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 추정에 대한 반증을 뒤집어가지고 얘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뭐 계약법에서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저는 삼보험이 만약에 문제가 진화가 된다면은 이런 사례 문제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들어두셨다가 혹시 뭐 나오게 된다면 올해는 나올 확률이 적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지 의무, 계약자 알림 의무와 관련돼서 고의 중과실로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고지 부실고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사항은 뭐냐? 그 질문표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어떻게 약관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또는 보험료를 어떻게 더 내야라고 할지 말지 아니면 가입 금액을 줄일지 말지 보장을 제외시킬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만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안을 보시면은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일부 보장 제외 등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만한 사항 또는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고지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만약에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얘는 거꾸로죠. 얘는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려줄 때 이때 만약에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이 아니고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 그럼 어떤 게 중요한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지만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고지 의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이 두 가지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관상 용어 설명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냈던 거고 아마 용어 설명은 또 한 번 더 낼 생각입니다.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전문보험계약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보험계약자는 뭐냐? 이 전문보험계약자를 두는 취지가 뭐죠? 우선 뭐 축구가 져서 원통하신가요? 많이 분위기가 오늘 저녁에 멕시코전 하죠. 멕시코전 12시에. 예, 뭐 그래도 최대한 적은 점수로 졌으면 좋겠어요. 적은 점수 차이로. 예. 전문보험계약자는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될 게 청약의 철회입니다. 청약의 철회인데 먼저 우리 보험계약을 그 보험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성립인데 그러면 청약을 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간만에 10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 전화가 오면 뭐죠? 다단계 아니면 보험이죠. 뭐. 예, 그래서 만났더니 친구가 뭐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또 뭐 누구 아니? 걔 누구 뭐 갑상선암 걸렸대. 걔는 이제 대장암 걸려서 수술 받았다더라. 실제로 제가 있었던 얘기인데 얘기하면 와 그래? 나는 어떻게 보장이 좀 되고 있나? 야, 누구는 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뭐 와이프가 애들 뭐 생떼 같은 애들 됐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얘기하면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럼 그러면서 이제 보통 보험 가입을 권유하잖아요. 권유하는데 이때 보험계약 성립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을 벌어요. 나 월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윤석아 너 지금 네 나이 41에 100만 원 벌어서 80만 원 쓰고 나중에 배짱이처럼 살래? 아니면 지금 무리에 서리띠 졸라맸다가 60세 넘어서 떵떵거리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후자가 좋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 100만 원짜리 너 소득 기준으로 우리 한 70만 원짜리 연금을 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들었던 저로서는 저도 모르게 사인을 하고 있죠. 그래 알았다. 사인을 딱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딱 누워서 생각을 해보죠. 생각해보면 이게 솔직히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청약을 해서 사인하면 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그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들은 내용만 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두고두고 보통 보험계약이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청약의 철회. 그래서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 최장 30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고 최장 30일이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최장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해배상 시험 봤어요. 합격을 했는데 아니면 또는 보험 전문가예요. 보험 전문가인데 보험계약 청약을 해놓고 나중에 이 제도를 알고 있으니까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하면 되니까 보험계약 청약하고 증권 받은 날로부터 한 15일 이내까지 기다려봤다가 사고 나면은 보험금 받고 사고 안 나면 청약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해가지고 30일이 지났을 때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만은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전문보험계약자죠. 전문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보험계약자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약관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청약 철회 때문에. 그러면 전문보험계약자의 그 개념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이라든가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주권상장법인. 전문보험계약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다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되고 회사가 동의하면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 보험계약자로 본다라고 해서 전문보험계약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반드시 밑에 6가지 포함해가지고 꼭 알아두십시오. 진짜 꼭 알아두시고
그 뭐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꼭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되고 5점짜리로 나오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다음 밑에 이제 영업일은 사실 영업일도 중요한데 사실 문제 풀 때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그다음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요, 아래 사례를 읽고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사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B사는 일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담보 및 가입금액을 보시면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사망시 3천만 원, 운전 중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1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B사도 일반 상해보험입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2027년 5월 5일까지 돼 있고 역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 특약, 일반 상해 후유장애 특약, 교통상해 후유장애 특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고 내용 보시면 2018년 5월 25일 이렇게 상해 같은 경우에도 그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한 번은 꼭 보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는데 2018년 5월 25일이니까 보험 기간하고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운전 중 악천후로 인해 중원선을 침범했대요. 그래서 대형 차량과 충격해-가지고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홍길동도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래와 같은 후유장애에 잔존했고 홍길동은 대형 차량 운전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금을 작성해-가지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서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제가 이거를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서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 내용 보시면은요, 후유장애 진단서 해가지고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쭉 나와 있고 장애 진단일이 2018년 11월 30일이다. 사고 유형 교통사고 해가지고 밑에 쭉 보시면은요, 안구가 나와 있죠. 예, 안구 나와 있죠. 자, 안구에서 장애 나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조절력 감소 있죠. 조절력 감소. 조절력 감소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조절력 감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45세였죠? 지금 바뀌었죠, 50세로. 장애 진단일 기준으로 나이 50세입니다. 장애 진단일 기준으로. 50세면은 조절력 감소는 무시한다. 그 다음에 안구의 운동장애, 중요합니다. 안구의 운동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 후 1년이 지나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눈의 장애에서 반드시, 진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나오면은, 눈의 장애 나오면은 무조건 그거 건드리는 문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이렇게 우측 안구의 주시야 운동 범위가 40도로 측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안구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로 측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 안구의 수정체 손상으로 조절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감소됐다고 되어 있고, 교정 시력이 0.1 이하, 눈꺼풀에 결손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되어 있다, 안구의 추상이 있었다, 영구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과 쪽에서 그 장애가 나온다면은 제가 여기 장애 진단서상 기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 문제에서만 쟁점 잘 잡아내시면 문제가 안과 쪽에서 나왔을 때에는 여기서는 분명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일단 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장애 지급률 안 적어놨죠. 예. 보통 이제 어떤 애는 장애 지급률을 적어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장애 지급률을 적어주지 않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주지 않는 애는 정말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장애 지급률을 제시하지 않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위에 장애 진단 내용이 있고 밑에 장애 지급률을 쭉 적어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고를 수 있게 어떤 게 지급률에 해당이 되는지 고를 수 있게. 그래서 그 지급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요거를 잠깐만 지우고 하시죠. 지우고.